미국 직장인들이 수십 년 동안 성역처럼 지켜온 401k 퇴직연금에서 지금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뱅가드와 피델리티가 공개한 최신 흐름을 보면 생활을 버티지 못해 은퇴 자금에 손을 대는 하드십 인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는 그들조차 왜 내일을 담보로 오늘을 연명하는 걸까요? 끝까지 들으면 스크롤을 멈추게 만드는 한 장면처럼 돈의 규칙이 갑자기 선명해질 겁니다. 만약 당신이 연금 저축, 예금,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미래를 맡기고 있다면 지금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가 그 안전을 안쪽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지난 50년을 통틀어 가장 큰 통화 가치의 방향 전환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데이터에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2025년에만 9% 이상 떨어졌고 2026년 들어서도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차트의 흔들림이 아니라 당신 돈의 구매력이 세계 전체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정책 결정자들은 달러는 괜찮다, 강달러 기조는 변함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 태연합니다. 현실과 발언 사이의 이 간격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지금 벌어지는 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흘려듣는 이 신호는 사실 거대한 연극의 첫 장면에 가깝습니다. 우연히 맞닥뜨린 위기가 아니라 막대한 부채를 덜 아프게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통제된 평가절하라는 각본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술사가 관객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끌어당기는 동안 무대 뒤에서 손을 움직이듯이 말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당신 주머니 속 현금의 가치를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건 비관을 팔거나 음모를 덧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만 놓고 보면 달러 약세는 미국 정부가 빚을 처리하는 가장 조용하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통화 가치가 내려가면 다른 나라에 갚아야 하는 빚의 실질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러는 동안 손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고지서 없이 전가됩니다. 이 연극의 무대 뒤편에서 가장 큰 소품은 하나입니다. 빚입니다. 상상을 압도하는 규모의 빚이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5년 말 기준으로 이미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8조 달러는 숫자로만 보면 감각이 마비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총액보다 그 빚이 경제 몸집에 비해 얼마나 무거운지에 있습니다. 더 위험한 지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통계를 보면 2025년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4%에 육박합니다. 연봉이 1억 원인데 카드빚과 대출이 1억 2,400만 원을 넘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더 문제는 이 비율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버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상황에 처한 가장이라면 선택지는 셋 중 하나로 좁혀집니다. 지출을 크게 줄이거나 파산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돈을 끌어와 빚을 갚는 겁니다. 국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건 복지와 국방, 사회 기반 예산을 건드리는 일이라 정치적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이 그런 선언을 하는 순간 전 세계 시스템이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는 길은 결국 화폐를 더 찍어내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늘려 정부가 숨을 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플레이북이 선호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쉽고, 가장 조용하고, 표면적으로는 고통이 덜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복지를 한 번에 빼앗는 대신 모든 사람의 현금을 천천히 깎아내리면 됩니다. 한 전설적인 투자자는 오래전부터 이 점을 반복해
경고했습니다. 자국 통화로 빚을 지는 국가는 기술적으로는 돈을 찍어 상환할 수 있으니 겉으로는 디폴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함정입니다. 손쉬운 길이 눈앞에 있으면 통화 가치 하락이라는 유혹에 더 쉽게 기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가격표 없이 당신의 구매력에서 빠져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거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내부 압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달러를 끌어내리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탈달러화입니다. 이른도 칸난이 탈달러화입니다.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달러를 우회하는 결제 구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국 통화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 국가가 중앙은행 차원에서 달러 보유를 줄이고 금 같은 대체 자산을 늘린다는 신호도 포착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아주 불편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쓰던 앱에서 사용자가 서서히 빠져나가면 그 앱의 영향력은 결국 줄어듭니다. 수요가 줄어드는 자산의 가치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은 안쪽에서 38조 달러를 감당해야 하는 압력에 눌리고 바깥에서는 달러 수요를 약화시키는 흐름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중의 압박 속에서 선택은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 그리고 우리가 믿어온 안전의 정의에 직접 닿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비슷한 순간에 정부는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는 대개 다음 장면의 윤곽을 미리 보여줍니다. 지금의 통화 가치 변화는 처음이 아닙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화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던 사례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971년입니다. 당시 미국은 전쟁 비용과 재정 적자로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달러를 일정한 금으로 바꿔주는 금본위의 약속이 작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비용을 감당하려고 금 보유량을 넘어서는 달러가 풀리자 다른 나라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밀려오면 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의심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당시 미국의 최고 권력자는 선언합니다. 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로 달러는 금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났고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종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달러의 구매력은 무너졌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1971년에 1달러가 가졌던 구매력 가운데 약 87%가 사라졌다고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1달러는 그 시절에 13센트 정도로 읽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 돈으로 바꿔 상상해 보면 더 차갑게 와닿습니다. 그때 1억 원을 안전하다고 믿고 가만히 두었다면 실질 가치는 대략 1,30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 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청구서를 보내지 않았는데 결과는 이미 정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화가치 변화가 가진 잔혹함입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끝까지 닿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1985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시작됩니다. 미국과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합의합니다. 당시 미국은 무역 적자에 시달렸고 특히 일본 제품이 세계를 휩쓸며 미국 제조업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과하게 강한 달러, 이른바 킹 달러였습니다. 달러가 너무 비싸니 미국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상대적으로 싼 수입품이 시장을 점령한 겁니다. 그때 선택한 해결책은 노골적으로 통화 가치를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를 끌어올려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를 낮추는 쪽으로 압박한 겁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달러 가치는 엔화 대비 거의 50%나 급락합니다. 미국은 수출 경쟁력을 되찾았지만
갑작스러운 엔화 강세를 맞은 일본 경제는 이후 장기 불황에 도로 들어갔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두 장면이 공통으로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단편을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리고 그 과정은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작동합니다. 달러 가치가 10% 떨어지면 당신의 1억 원 예금은 고지서 한 장 없이 실질적으로 9천만 원의 힘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빚의 부담은 덜어지고 일부 산업은 숨을 쉬지만 비용은 현금 보유자에게 넘어옵니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면 부는 이동합니다. 현금의 힘이 약해지는 동안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은 올라가기 쉽습니다. 현금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비싸지는 순간 현금은 가만히 있어도 지는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안전의 이미지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피난처를 찾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피난처가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속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대상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이름들이죠. 기술주는 변동성이 크니 위험자산 아니냐고 묻고 싶을 겁니다.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통념을 그대로 대입하면 놓치게 되는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 기업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는 환경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버는 현금 창출 장치이자 일종의 디지털 금처럼 읽힙니다. 왜냐하면 달러 약세가 이들에게는 악재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면 안전의 정의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이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지만 시장은 전 세계입니다. 데이터 기준으로 2025년 애플 매출에서 미국을 제외한 해외 비중이 약 60%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유럽에서는 유로로, 일본에서는 엔화로, 중국에서는 위안화로 돈을 벌고 그 돈은 달러로 환산되어 회계에 들어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같은 해외 매출도 달러로 바꿀 때 숫자가 커집니다. 예컨대 1유로가 1.1달러였던 때보다 1.2달러로 바뀌면 환산만으로도 이익이 두꺼워집니다. 이 논리는 실적 발표에서도 흔적이 드러납니다. 2025년 4분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은 약 16% 증가로 보이지만 달러 약세를 제외한 고정 통화 기준으로는 15% 증가로 읽힙니다. 그 차이인 1%포인트가 통화 환경이 만들어낸 추가 이익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즉,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달러의 방향이 숫자를 밀어주는 순간이 생깁니다. 다음은 가격 결정력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원가가 오르는 게 기본값이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건 올라간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도 소비자가 떠나지 않는 힘입니다. 아이폰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은 당장 생태계를 버리지 않습니다. 윈도우나 오피스 365 구독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회사가 내일부터 업무를 멈추지도 않습니다. 대체가 어렵다는 건 곧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의 빅테크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 시절에 많은 기업이 미래의 이야기로 현재를 팔았다면 지금의 일부 빅테크는 이미 현금을 벌고 그 현금을 다시 구조로 바꿉니다.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애플의 잉여 현금 흐름은 약 10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750억 달러, 알파벳도 약 730억 달러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이 현금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위기에서 버티는 연료이자 공격의 자본입니다. 그 현금이 향하는 대표적인 통로가 자사주 매입입니다. 회사가 시장에 풀린 자기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는 줄어듭니다.
희소성이 커지면 주가 방어력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주주 가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통화 가치가 흔들리는 시기에도 기업이 스스로 가치의 바닥을 다지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은 스스로 현금을 만들지 못하지만 이 디지털 금은 성장 엔진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가진 채로 자신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이야기는 반쪽입니다. 완벽한 투자라는 건 없습니다. 이 강해 보이는 디지털 금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그 약점이 현실화되는 순간 지금까지의 논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봐야 할 건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생각보다 날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입니다. 빅테크가 너무 커지면 정부는 그 힘을 견제하려고 움직입니다. 너무 큰 나무가 주변의 햇빛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가지를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움직임은 강합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자사 서비스 우대나 경쟁 차단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가능하다는 구조입니다. 칼날은 이미 내려왔습니다. 2024년 유럽연합은 애플에 약 18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2025년에는 메타에 약 2억 유로 수준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의 길을 막았다는 점, 맞춤형 광고 동의를 사실상 강제했다는 점이 이유로 거론됩니다. 미국도 흐름이 비슷합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과 아마존, 메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거나 조사를 마친 상태로 언급됩니다. 검색 광고와 앱스토어, 소셜 플랫폼의 핵심 수익 구조가 겨냥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하루아침에 이 거대 기업을 무너뜨리진 못할 겁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애플이 전 세계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약 8억 5천만 달러였고, 이를 애플이 사흘이면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벌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규제는 성장 방식의 족쇄를 채우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길목을 좁힐 수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 속도는 떨어집니다. 그게 기업 가치에 반영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더 근본적입니다. 달러 약세라는 전제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미국이 빚을 감당하기 위해 달러 약세를 용인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한다면 그림이 바뀝니다. 금리가 높으면 달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금이 더 높은 이자를 찾아 달러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준은 2025년에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지만 2026년에 들어서는 추가 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는 확신이 서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는 기류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겹칩니다. 위기가 올수록 사람들은 가장 믿는 곳으로 도망간다는 이른바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입니다. 탈달러화를 외쳐도 공포의 순간에는 오히려 달러가 더 강해지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리의 방향을 더 흐리게 만드는 요소도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자리를 둘러싼 인선의 기류가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한 사람의 성향이 모든 걸 결정하진 않지만 기대와 해석이 먼저 움직이면 가격은 그 기대를 따라 흔들립니다. 즉, 달러가 약해질 거라는 믿음 하나에만 모든 논리를 세우는 건 위험합니다. 시나리오는 언제나 반대로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안전은 지금도 안전한가? 미국인들조차 401k를 깨고 비상금을 꺼내는 장면이 늘어나는 지금, 당신의 자산은 정말 안전한 자리에서 잠들어 있습니까? 통화 가치가 바뀌는 시대에는 가장 큰 위험이 가장 조용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을 알아차린 사람만 희생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